안녕하세요. 참 여기에 올라온 사연 중에 제 사연만큼 역대급인 사연이 또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 차인 여자예요. 저희 남편과 저는 10년 정도 열애를 하고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다들 저희 커플을 보고 정말 너네는 결혼할지 알았어. 연애도 10년 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만나? 그러니까 보통 1년 사귀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너네는 10년을 사귀냐? 진짜로 대단하다 진짜. 이렇듯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아는 연애를 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은 시부모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좀 무섭고 그래서 성격이 온순하고 착한 저희 남편과 트러블이 많았나 봐요. 교육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아무래도 시댁은 가난하게 살았고, 그래서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부를 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내가 말이야, 우리 아들을 성공시키려고 어릴 때부터 영재학원 보내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개고생을 하면서 키웠어. 그런데 애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로봇 만들고 책이나 읽고, 그러니 내가 속이 타지. 책상에 앉아있는 거 보면 혹시나 애가 공부하나 싶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도 아니고, 에휴, 허구한 날 그림쟁이 한다고 그림이나 그리고 속이 탄다 타. 제가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그림 그린 덕에 웹툰 작가도 되고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 뭐하니? 돈도 못 버는 만화 작가 돼가지고. 그래도 며느리라도 잘 데려와서 다행이지. 사실 저는 고아였어요. 부모도 없고 친척들조차 저를 버리고 상대도 안 해줬거든요. 우리 아빠는 제가 3살 때 굴착기에 치여서 사망하셨고, 엄마는 그 충격으로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고 헛소리하고 항상 저에게 주파수 소리가 들려. 이상한 주파수가 나를 조종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알 수 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외할머니가 결국에 강제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감금을 하고 저는 외할머니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외할머니는 네 엄마는 어쩌자고 핏덩이 같은 너를 두고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속이 썩는다 썩어 네 엄마 때문에. 이를 정말로 어쩌면 좋아.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결국 외할머니는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해서 돌아가셨어요. 원래는 몸이 엄청 안 좋고 아프셨는데 그래도 저를 책임지겠다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켜보겠다고 하시면서 하루하루 버티신 거였어요. 저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제가 성인이 되자마자 탁 숨통을 놓아버린 거였죠. 하여튼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래, 인생은 나 혼자 사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해. 누구한테 기댈 수도 없고 이제는 할머니도 부모님도 내 곁에 없어. 아주 악바리로 살았어요. 선생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건이야, 너는 정말로 애가 기가 세구나. 너는 어떤 일이 닥쳐도 항상 잘 헤쳐나갈 것 같아. 건이야, 너는 이름처럼 남자답게 여자지만 아주 당당하게 잘 사는구나. 주변의 어르신들이나 선생님들은 저의 당찬 성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지요. 이름처럼 건강하고 당당하게 산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나도 어리광 부리고 싶고 순수한 아이처럼 살고 싶은데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강하고 악바리 성격이 아니었는데 약간은 씁쓸했습니다. 하여튼 그 악바리 성격 때문인지는 몰라도 유명한 명문대에 입학하게 되었고 거기서 수석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남편이었고 저랑은 다르게 항상 순수하고 해맑고 영악한 측면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남편을 본 후로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였죠. 제가 유일하게 그 남자 앞에서는 긴장을 안 하고 저의 솔직한 모습을 모두 보여줄 수 있었어요. 네 옆에 있으면 난 솔직해져. 내 모든 걸 감싸주는 네 마음 때문에 널 안고 있으면 난 더 솔직해져. 행복해. 이 순간의 순간조차.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항상 안정적이고 잔잔하게 살아온 자기의 인생과는 다르게 인생을 개척해가는 저를 보고 매력을 느낀 남편은 저의 고백을 받아주고 그렇게 10년간의 연애가 시작된 거였습니다. 10년 연애가 딱 끝난 순간 저희는 결혼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명문대를 나오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대기업까지 다니는 여자다 보니까 좋게 봐주셨고 시모랑 시부도 우리 며느리가 비록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긴 했지만 그래도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깨를 아주 으쓱하게 해주네. 어디서 우리 며느리 자랑하는 맛에 기분이 너무 좋네. 저를 좋아해 주셨습니다. 다행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남편은 시댁 어르신들과 사이가 안 좋았죠. 사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님이랑 시아버님이 남편한테 막말하고 막대하는 게 눈에 보였고 허구한 날 남편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너 키우는데 들인 돈이 얼만데 용돈 안 주니? 너 걔 알지? 윤석이는 글쎄 사업으로 성공해서 한 달에 지네 부모한테 200만 원씩 턱턱 주더라. 내가 그걸 보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진짜. 너도 윤석이의 반의 반만 좀 닮아봐라. 자식 키워서 뭐하나 싶다. 돈만 덩어리로 드는데 에휴. 이렇게 자기 자식을 돈줄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그걸 알았지만 며느리가 중간에 끼어들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지요. 당신 괜찮아? 나도 솔직히 말하면 좀 지친다.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는 아예 엄마랑 아빠가 내 월급 통장을 뺏어서 가져갔어. 그래서 난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도 돈 한 푼 못 모았던 거야, 엄마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게 당신이 세무 쪽에서 일해봤으니까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당신 핑계 대면서 엄마한테 통장 뺏어올 수 있었어. 그게 진짜 참 다행이야. 참 남편은 불쌍했어요. 착한 아들로 자라서 부모한테 반항 한번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을 뺏긴 채 부모의 소유물로 자라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저를 신뢰하고 제가 명문대를 나와서 그런지 저를 약간 함부로 못 대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걸 이용해서 어머님 아버님에게 남편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중재를 좀 했어요. 그 때문에 어머님이 저를 안 좋게 보시고 저도 잠깐 시댁이랑 멀어졌던 기억이 있었지요. 하여튼 그렇게 삐그덕거리면서 불안불안한 관계를 이어가다가 기어코 일이 터지고야 만 거였습니다. 여기 혹시 이건희 씨 전화 맞으신가요? 지금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해포구 병원에 실려 오셨거든요. 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혈액검사하고 곧 응급수술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게 무슨... 갑작스럽게 걸려온 전화에서 들려온 충격적인 이야기는 저의 뒤통수를 한 대 팍 하고 때리는 듯 했어요. 저는 거짓말 치지 말라고, 당신들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내 남편 오전까지만 해도 회사 갔는데 오후에 어떻게 교통사고가 나냐고 저는 믿지 않았지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포구 병원에 전화해서 남편의 이름을 대며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 맞냐고 물으니 네, 방금 들어오신 분 맞습니다. 병원 개인정보법 때문에 자세한 병실 안내는 알려드리기 힘듭니다. 저는 바로 병원에 뛰어갔고 의사는 교통사고로 지금 실려왔는데 폐 쪽에 물이 차고 횡격막이 찢어져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다발성 골절도 있어서 예후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남편은 점심을 먹고 부장의 심부름을 갔다 오는 길이었대요. 서초에서 잠실로 건너가던 중에 사고가 난 거였고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택시기사는 즉사했고 남편은 찌그러진 택시에서 응급구조원들에 의해서 구조가 된 거였답니다. 가해 차량은 10대 소년이었고 무면허에 불법으로 빌린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남편이 탄 택시를 들이받기 전에 이미 한 차례 가로등에 차를 받고 빙빈 돈 상태였던 거였죠. 그래서 대낮에 그런 큰 사고가 난 거고 저희 남편의 사고는 뉴스에도 짤막하게 나올 정도였습니다. 10대 소년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났다고요. 하지만 경미한 처벌 외에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 피해자가 저희 남편이었어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던 저희 남편은 철없는 10대들의 운전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목숨을 앗아가게 된 것이었죠. 수술실을 나온 의사는 출혈이 너무 심해서 쇼크가 2번이나 와서 일단 중간에 수술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지금 심정지 전 상태였다가 CPR로 숨은 겨우 붙어놓은 상태라서 오늘이 고비일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 저희 남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 인생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저랑 결혼하고 좀 마음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황망하게 떠나보낼 수는 없어요. 의사 선생님, 제발 저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발요. 자존심이 강한 저는 처음으로 그때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이 사람 살려주면 뭐라도 다 하겠다고. 정말로 제발 소원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떠났습니다. 삐삐삐. 심장이 멎는 기계 소리와 함께 싸늘한 주검이 되어서 제 앞에 돌아왔어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황망하게 떠날 수 있어? 날 두고 떠나면 어떡해 해? 저는 울음이 터져서 앞을 못 볼 정도로 패닉인 상태가 되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그래도 덤덤하게 아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좋은 곳 가서 행복하게 살거라. 저는 남편을 보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49제도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남편은 떠나지 않고 살아 숨쉬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살던 집에 들어가면 정막이 제 몸을 감싸니까 미칠 지경이었고 함께 먹던 밥상에 이제는 아무도 없으니 너무나도 깊은 외로움에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었죠. 그도 그럴 것이 연애를 10년이나 해서 그 사람이 저이고 제가 그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시댁과는 이제 연이 없어진 상태로 혼자서 다시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떠나보내니 이제 나는 인생에서 또 혼자가 되었구나. 언제 다시 버려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에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공황장애, 우울증까지. 삶이 참 힘들었습니다. 버스에서 제가 쓰러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머리에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너무나도 머리가 어지럽고 토할 것 같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아서 목을 부여잡고 제발 아무나 저 좀 살려주세요. 가까스로 소리를 쳤지요. 운전기사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차를 돌려 바로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 간 저는 심장에 이상이 없고 다만 혈액 검사에서 스트레스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걸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로 이동을 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거기서 공황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우울증에 공황장애 판정까지 받으니 살은 쭉쭉 빠지게 되었고 저를 오랜만에 본 지인들은 건이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무슨 애가 미라가 되어 있어. 너 등가죽이랑 배가죽이 붙을 것 같아. 진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쩌라고. 너 남편 죽은 것 때문에 굶어서 이렇게 살 빠진 거야, 설마? 맞아. 나 그래서 살 빠진 거야. 얘 진짜 어쩌면 좋니? 너 그러다가 쓰러져.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이게 힘드니? 저는 결국 회사를 퇴사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 청약까지 당첨되어서 아파트로 돈도 많이 벌고 퇴사하면서 퇴직금도 많이 받고 주식이랑 펀드까지 다 잘 되어서 돈도 두둑하게 제 앞으로 많이 나왔는데 그 돈들 다 부질이 없더라고요. 우울증이 오니까 돈 있으면 뭐 하나 싶고 우울하기만 하고 맨날 울고 싶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길거리에서 픽 쓰러졌고 병원에 가니까 몸에 병이 났다고 무조건 바로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좀 드셔야 하는데 몸에 있는 최소한의 면역 체계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 신장 쪽에도 염증 수치가 일반인의 3배는 넘고 몸 전반적으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이러다가 죽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입원하셔서 절대 안정 취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말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의사의 말에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바로 입원하게 되었고 거기서 겨우겨우 마음을 추스르면서 있었어요. 연을 끊고 살던 시모와 시부도 저의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죠. 시모는 어쩌면 좋니? 입원을 했으면 말을 하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아들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는데 네가 우리보다 심적으로 더 고생을 하고 아파했구나. 아이고 마음 아파라. 이를 어쩌면 좋니? 정말 너도 마음이 참 여려가지고 여러모로 고생을 많이 했구나. 어머님은 저를 쓰다듬으면서 안타깝다며 손을 잡았어요. 사실 시모가 저를 어려워하긴 했지만 한 번도 살가운 말을 제대로 해주신 적은 없었거든요. 저는 혼자서 가족도 없이 입원해서 너무 힘들었고 주변에서 보호자가 와서 돌봐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맨날 부러웠는데 시모가 제 손을 꼭 잡아주고 내가 시간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너 돌봐줄게. 며느리, 우리 며느리 하면서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말도 못했죠.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는 미안한 마음에 간병을 해준다는 어머님의 말을 계속 거부했지만 어머님은 아니라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하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제 곁을 지키셨습니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요. 항상 남편한테 돈 내놓으라고 소리 지르고 친구들 아들이랑 제 남편을 비교하면서 자존감 깎아먹고 그런 안 좋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는 홀라당 어머님한테 빠져버렸죠. 거의 1년간 어머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미안한 마음에 어머님 이거 생활비로 쓰세요 하면서 카드를 건넸죠. 받은 게 있으면 주는 게 있어야 한다는 제 나름의 생활신조였어요. 요양을 하면서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어두컴컴한 밤, 거의 새벽녘이었어요. 어머님이 잠들고 저 혼자 뜬 눈으로 핸드폰을 하고 있을 때 누가 병실로 성큼성큼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다른 환자 야간 진료를 보러 들어온 의사인 줄 알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글쎄 시부인 겁니다. 제가 놀라서 말을 하려고 하자 시부는 손가락으로 쉿하는 표시를 하고 저보고 나오라고 손짓을 하더라고요. 저는 링겔 주사 거치대를 조심스럽게 질질 끌고 병실을 나갔어요. 아버님, 무슨 일로? 너 몰랐지? 네 시모랑 나랑 별거 중인 거. 네? 정말로요? 그래. 아들 죽고 나서 사이가 나빠져서 별거 중이었어. 네가 아프니까 너한테는 말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직접 왔다. 네? 뭘 못 참아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들어봐라. 내가 네 전시모랑 통화한 거 녹취한 거다. 너무 놀라지 말고. 갑자기 저에게 녹취록을 건네는 아버님 때문에 너무나도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는 그 녹취록을 들었습니다. 당신 며느리 앞으로 보험 든 거 며느리는 알아? 뭐? 그걸 갑자기 왜 묻는데? 내가 내 며느리한테 보험 든 게 뭐가 어때서? 당신 그 보험금 타려고 며느리 옆에 철석같이 붙어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얼마 전에 당신 농약 사서 환 만들어 놓은 거 집에 있던데 진짜 미친 거야? 녹취록에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이야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옥신각신하는 이야기가 다 들려있었어요. 알고 보니 어머님이 갑자기 아픈 저를 찾아와서 간호를 한 이유는 저 몰래 제 앞으로 억대보험을 들어놓고 저를 간호해주는 척하면서 제가 먹는 음식에 독국물을 조금씩 타서 그 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고아인 저였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자를 본인 앞으로 해놓은 거였어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요.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서류를 한 장 건넸습니다. 네 시모가 네 앞으로 든 보험금이다. 돈 때문에 탐욕적인 여자가 되어서 맨날 다른 사람들을 밑으로 내려다보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사고까지 치고 나는 아무리 네가 이제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고 해도 내 안사람 때문에 네가 죽는 거를 원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야밤에 너를 찾아온 거야. 아버님의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큰 충격을 느꼈어요. 그래도 믿었던 어머님인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세상에,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말도 안 돼. 저는 이 상황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들려주신 녹취록, 그리고 서류까지 본 이상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병원으로 옮기거나 나오거라. 내가 옮길 병원은 알아봤으니 잠깐 내 차에 타든가. 하시면서 아버님은 저를 한 봉고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수액 바늘을 뽑고 아버님의 차에 홀린 듯이 타게 되었죠. 아버님, 저 어떻게 해요?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믿었던 사람에게 이렇게 배신을... 그래도 시어머님이니까 가족이었으니까 믿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갑자기 저의 손을 턱 잡고 그렇지 하면서 으슥한 곳으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원치 않는 스킨십을 하면서 느끼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나는 네가 며느리지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지키고 싶었기 때문에 아내를 버리고 며느리 너를 택한 거고, 우리가 이렇게 만난 것도 내 아들이 죽은 것도 어찌 보면 이 순간을 위한 것일 수도. 이런 개소리를 하면서 눈을 감으며 얼굴을 제 쪽으로 들이미는 겁니다. 저는 그때 10원짜리 욕을 내뱉으면서 아니 이 집안 사람들은 돈에 미치거나 성욕에 미치거나 둘 중 하나네. 내가 아무리 아파도 그렇지 환자한테 이딴 짓을 하려고 해? 당신 미쳤어? 당신은 시부도 아니야. 이게 진짜 콱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이. 제가 발악을 하면서 욕을 하자 시부는 허허허 그래 하면서 힘을 쓰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시부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죠. 제 팔목에 있는 건 그냥 시계가 아니라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저는 시부 몰래 빠르게 그 워치를 2번 눌렀고 바로 위치 추적이 되면서 경찰이 제가 있는 쪽으로 온 거지요. 삐용삐용 소리가 나자 시부는 자기가 하던 행동을 잠시 멈추고 뭐야, 짭새들이 왜 와? 나 찾으러 온 건 아니겠지? 하면서 창밖을 바라보는데 그때 경찰차가 저희 차 쪽으로 와서 창을 팡팡 두드리자 시부는 깜짝 놀라서 뭡니까? 하면서 창문을 징 내린 거였죠. 저는 그 틈을 타서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고 경찰은 바로 차문을 팍 열면서 저를 꺼내고 시부를 체포했습니다. 저 시부 또라이 짐승 같은 놈이 저를 해치려고 했어요. 빨리 잡아가 주세요. 시부는 경찰차에 타서 서로 가게 되었고 저는 뒤에 따라온 사복 형사와 여경이 있는 차에 타서 경찰서로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저는 모든 진술을 마쳤어요. 그리고 시모가 저에게 한 짓까지 전부 다 상담을 받고 그거 관련해서 소장도 쓰고 접수를 하게 되었죠. 그 다음 날에 저는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변호사는 에휴, 무슨 아들 죽은 시부모들이 이런 짓을 며느리한테 벌인대요. 일단 이거는 형사소송으로 충분히 갈 수 있고 징역형이나 벌금형 받으면 민사소송으로 보상금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배상명령 같은 거 신청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요. 민사보다 돈도 못 받고 가해자만 좋은 꼴 해주는 겁니다. 보니까 시부께서 친절하게 시모 보험금 사기 서류까지 준비해 주시고 아주 자기네 무덤 자기네들이 판 꼴이네요. 변호사조차 혀를 끌끌댄 꼴이었습니다. 시모는 며느리 죽여서 억대의 보험금 타내려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농약으로 환을 만들어서 며느리 음식에 넣으려고 하고 시부라는 사람은 아들도 죽고 아내랑 싸워서 별거에 들어가니 아주 짐승이 되어가지고 며느리를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개짓거리 하려고 하고 저는
참 씁쓸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진짜 시모도 그렇지만 시부는 인간 쓰레기네. 이러니까 요즘 살기가 힘들다니까? 아니, 시부도 이딴 짓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제는 누굴 믿고 살아 진짜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세상에. 네 시부 거세라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게 말이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경찰차 안 왔으면 진짜 난리 날 수도 있었어. 에휴, 나도 우울하다. 제 친구들은 제가 불쌍하다면서 다들 저를 지켜주겠다고 하면서 제 곁을 지키고 수시로 제가 안 좋은 선택을 할까봐 저희 집에 와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저도 그래, 원래 인생은 혼자였지. 나는 어릴 때부터 인생 혼자 살았어. 새삼스럽게 남편 죽었다고, 청승맞게 외롭다고 힘들어하는 것도 웃겨. 내 인생이 원래 그렇지. 이건희, 나 이건희는 악바리처럼 또 세상을 살아날 거야. 원래 뒤에서 누가 내 등에 칼 꽂아도 결국에 수습하는 것도 내 몫이고 상처를 훌훌 털고 잘 살아나는 것도 내 몫이니까 힘내야지. 저는 심적으로 마음을 굳게 먹고 소송을 벌였습니다. 시부놈은 징역형에 처해졌어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집행유예의 징역형이 나온 적이 있더라고요. 재범이었고, 그리고 친족을 상대로 한 범죄였으니 더더욱 판사께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신상 공개 명령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주셨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탄원서도 보시고 양형 참작 사유로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듯 보이더라고요. 뭐 원래 대한민국은 가해자한테 관대한 나라니까 별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나이 거의 70 먹은 노인네를 감옥에 보낸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 위로를 받고 훌훌 털고 살아가려고 해요. 저는 지금 스마일 센터라는 곳에서 위로와 상담, 그리고 힘을 받고 있고 하루하루 잘 버텨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살인 미수죄로 지금 소송 중이에요. 법리적으로 진흙탕처럼 더러운 소송전이 벌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좀 힘들긴 한데 제 명의로 보험을 들어놓은 게 정황상 증거가 되어서 지금도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아예 시모랑 시부가 너무 원망스럽고 싫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름도 저는 개명했어요. 새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아무래도 내성적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자꾸 고립되고 그렇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는 것 같아서 지금은 자주 밖에 나가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 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는 것은 저도 인생 살면서 겪은 부분이라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믿었던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그런 짓을 벌여서 충격이 좀 크네요. 시부는 감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 엄청 괴로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억울한지 지금 3심으로 항소했다는데 검사 말로는 아마도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구속되었고 1심, 2심에서 징역형이 나와서 항소한다고 해서 판사님이 좋게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바로 현장 신고를 한 상황이고 증거도 너무 명확해서 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안심이 되네요. 참 씁쓸하긴 하지만 대한민국 법은 가해자한테 너무 관대해요. 피해자가 다시 그 아픔과 기억을 딛고 일어서서 떳떳하게 살기에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힘들다는 것은 알았지만 막상 닥치니까 쉽지 않네요. 저도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쯤 부모님 품에서 안겨서 엉엉 울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면서
제 마음을 달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어른이고 누구에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오늘도 이를 꽉 깨물고 살아야지요. 지금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 심정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가족이 하나도 없으면 고향을 잃어버린 느낌이거든요.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고향. 아무도 살지 않는 고향. 그래서 외롭고 힘들어도 마음 하나 기댈 곳이 없으니 심적으로 참 힘들고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글을 쓰면서 저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여러분에게 말하면서 감정을 털어내면서 살고 있어요. 원래 제가 어릴 때는 힘든 이야기를 하면 만만하게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힘든 이야기는 안 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것 때문에 병이 난 것 같아요. 힘든 것도 다 훌훌 털어놓으면서 살고 사람들이랑 공유하고 위로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내게 상처 주는 것들은 다 사람들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달래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다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 사는 이야기 듣는 것을 참 좋아하나 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면서 제 자신도 위로를 받고 또 위로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크게 마음 먹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힌 시모와 시부는 결국 벌을 받았네요. 죽은 제 남편이 부모님을 왜 그렇게 증오하고 싫어한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그동안 서러웠을까 싶습니다. 낳아준다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니란 것을 간절하게 깨달았네요. 에휴, 참 한숨이 푹푹 나오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오늘도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면서 살아요. 힘들고 고되고 쉽지 않은 인생이지만 이렇게 살다 보면 언젠간 좋은 날이 오겠죠. 저는 그날이 꼭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목 놓아 소리치고 싶어요. 건이야, 이건이 너 수고했다. 내 자신 정말로 수고했다. 우리 모두 자기 자신을 달래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서 살아요.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못되게 군 것만 같아요. 참 어리석었죠. 차가운 세상 속에 내 곁을 지켜주는 절대적인 존재는 내 자신인데 그걸 모르고 참... 뭐 몇 마디 한다는 게 이렇게 글이 길어지게 되었네요. 요즘 날이 더우니까 시원한 물 많이 드시고 힘들어도 긍정적인 생각하시고 하하호호 웃으면서 삽시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요. 그럼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